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생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드디어 중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과서에서 고려시대를 중세로 봐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중세, 고려시대에 들어가는데 맨 처음 단어는 중세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사 파트 자체를 시험 문제에 물어보진 않는데 여러분, 고려시대 중세의 경우에는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 파트는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략 한국사 교재 236페이지를 피시면 중세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동양의 중세 하면 중국이죠. 자,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보시면 자, 우선은 5대 19 시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혼란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5대 19 시대가 큰 5개의 왕조, 그 다음에 많을 경우는 10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5대 19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편의상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당에서 송나라로 넘어갈 때 이때가 대략 한 50여 년 정도 돼요. 중국의 분열기죠. 자, 그럼 우리가 고대할 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당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강력한 군사국가예요. 특히 당나라의 지방장관이 특히 절도사라고 있는데 이 절도사가 뭡니까? 너무나도 강력한 권한이 있는 지방장관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자, 그럼 너에게 전권을 줄 테니까 쳐들어가라 해서 막 싸우다가 막 이기다가 해서 뭡니까? 중국이 넓어져요. 당나라가 넓어지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은 농경민족이죠. 농경민족인데 가니까 사막 나오죠. 계속 가니까 또 뭐 산맥 나와요. 쳐들어가도 뭡니까? 힘들지, 뭐 얻을 수 있는 땅의 수준이나 집 높지 않아. 라고 할 때 뭡니까? 이 바깥으로 나가면 뭡니까? 이 군대의 지휘관들이 어떤 생각하는 거야? 이 계속 뻗어나가는 건 의미가 없고 내가 황제가 돼볼까? 해서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분열과 항쟁으로 뭡니까? 당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분열기를 뭡니까? 분열기를 누가 수습하느냐? 수습하는 건 조광윤입니다. 송태조, 조광윤이 이걸 수습을 해요. 그래서 조광윤이 수습을 하는데 그래서 5대 19개 혼란기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4대부라는 새로운 지배층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에서 만든 개념어입니다. 개념어. 그래서 이렇게 좀 러프하게 비교하면 자, 혈통 귀족이다. 한 번 귀족이면 그냥 귀족이에요. 근데 신분제 사회 내부에서 옵니까?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거야? 4대부. 원래는 뭡니까? 사하고 대부가 따로 있는데 이걸 합쳐서 4대부란 용어를 만든 거예요.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여러분 신분제 사회인데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유학입니다. 유학을 겪고요. 그 다음 뭡니까? 뭐랑 결합해요? 과거랑 결합해요. 그래서 지배층인데 유교 공부를 해서 뭡니까? 시험 봐. 그래서 해당하는 이 집권 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면 얘네는 그냥 계속 귀족이에요. 네, 4대부의 경우 뭡니까? 과거 시험을 유학으로 공부해서 패스해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 이전 사회하고 좀 나눠지는 좀 차별점 중에 하나예요. 차별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무슨 일본의 학자라든가 아니면 사회학 연구하는 분들이나 이걸 결합한 학자들의 경우 어떤 거야? 그래서 4대부 이전은 귀족 사회고요. 그 다음에 4대부 이후에는 어떤 거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비교적 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회다. 그래서 굳이 이걸 뭡니까? 쪼개면 그렇고요. 근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모두 신분제 사회죠. 신분제 사회 내부에서 핏줄을 좀 중시하느냐 아니면 뭡니까? 시험 성적을 좀 중시하느냐로 뭡니까? 이 집권층의 이 성향이 좀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귀족에서 뭡니까? 점차 뭘로 이행해요? 4대부 쪽으로 계속 이행해 가는 거죠. 큰 틀거리로 보시고요. 자, 그럼 송나라입니다. 중앙 집권하다. 자, 5대의 혼란을 수습한 송나라는 중앙 집권적인 황제 독재 체제를 구축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그래서 송태조가 조광윤인데 송태조가 생각한 게 뭐야? 당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야? 너무 군사력이 강해서예요. 이 양날의 칼입니다. 뭐 군사력이 강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뭐 이런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경우도 뭡니까? 뭐 군인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뭐야?
내가 청와대를 접수하겠다. 이런 문제잖아. 이런 문제. 여러분, 아프리카의 경우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의 경우 뭐 상사가 야, 내가 대통령 할 테니까 대통령궁으로 가자. 가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뭡니까? 이런 걸 뭡니까? 내부적으로 억제를 못할 경우 어떤 거야? 강력한 군세력을 소유했을 때 내부적 억제를 못할 경우는 계속 쿠데타가 발생해서 뭡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거지.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뭡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근데 미국의 사령관이 뭡니까? 나 쿠데타에서 내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뭐야? 대통령을 몰아낸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황제가 될게. 라고 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송나라입니다. 송나라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문치주의예요. 문치주의입니다. 문치주의. 어떤 거야? 군인보다 문관 있죠. 문신 관료를 좀 더 우위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황제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과거 제도를 강화해서 뭡니까? 문신 관료 중심의 문치주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우 뭡니까? 대한민국의 경우 군대가 있죠. 군대가 있는데 군대 위에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지. 근데 국방부 장관 밑에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방부 장관 누가 하냐? 자,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군대가 뭡니까? 이 특수신분이 되지. 자, 여러분, 뭡니까? 대체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을 누가요? 신분이 군인일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뭡니까? 우리나라는 군인 출신이 하는 거지. 별 4개짜리 뭡니까? 진급한 분이 뭡니까? 군복을 벗고 신분을 완전히 민간인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요.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뭡니까? 민주사회가 무력을 보유한 군대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미국은 더 나아가서 뭡니까? 아예 뭡니까?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국방부 장관 임명됩니다. 군 경력이 좀 짧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군 출신이 하되 어쨌든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본적인 틀거리는 문치주의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뭐 나중에 한국 전쟁 때 뭐 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더글라스 맥아더가 뭡니까? 한국 전쟁 때 중간에 해임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미국도 민주주의 사회잖아, 당연히. 근데 여러분, 맥아더 장군이 대통령 말을 안 들어요. 해임된 거죠. 여러분, 뭡니까? 맥아더 장군이 뭐 옳았는데 뭐 이걸 떠나서 뭡니까? 이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면 미 합중국의 대통령 선거로 뽑힌 민주주의의 수장입니다. 근데 군대가 그 말을 안 따를 경우 뭡니까? 이게 선례가 남아요. 굉장히 굉장히 이후에 무시무시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송나라의 경우 뭡니까? 황제권을 강화하고 그다음 뭡니까? 문치주의로 한 겁니다. 근데 이 송나라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지나쳐요. 이 중용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뭡니까? 국방력을 약화시켜요. 과거를 통해서 뭡니까? 교훈을 얻는 건 좋아. 근데 너무 극단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거야? 내부적으로 군사력이 강하니까 우리끼리 싸우더라. 그래서 약화시켰더니 뭐 하는 거야? 동네북이 되죠. 그래서 국방력이 약화되고요. 이민족이 계속 침입해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 좀 거시적으로 보면 특정한 국가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존속하기 위해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안 일어나게 억제하면서 동시에 외적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는 국방력 약화로 북방민족,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동네북이 돼요. 국가 지형이 궁핍해졌고요. 그 다음 뭡니까? 송나라가 뭡니까? 이 이민족을 억제 못하니까 우리도 뭡니까? 피해를 입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 특히 뭐가 많아? 이민족의 침략이 많아요. 다양한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어쨌든 송나라 애들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아니까 뭡니까? 개혁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가 망합니다. 자, 이를 극복하고자 뭐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들으셨죠? 왕안석의 신법이 그래서 신법당을 만들어서 구법당하고 싸워요. 이게 안 됩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12세기 초 여진족의 침입을 받아 북중국을 빼앗깁니다.
이게 정강, 그 당시에 연호가 정강이어서 정강지변. 그래서 휘종과 흠종이라 뭡니까? 송나라 황제들이 포로로 잡혀요.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거야? 그래서 북중국을 빼앗깁니다. 남쪽으로 도망가요. 남쪽 도망가서 뭡니까? 그래서 남송입니다. 그럼 중국은 뭡니까? 북중국. 원래 중국 문명의 중심지가 황하 문명이지. 황하 문명은 여진족이 지배하고요. 남쪽으로 도망가니까 뭡니까? 사실상 남북조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강남을 개발했다. 그래서 양자강 쪽으로 도망갔으니까 이를 계기로 이 강남 지역을 본격적 개발합니다. 그래서 양쯔강 이남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뭡니까? 중국 문명의 시작은 황하예요. 거의 빼앗긴 거지. 이 상황에서 뭡니까? 성리학입니다. 유교. 주희, 남송의 주희. 남송의 주희예요. 주희. 그래서 주자. 주희를 존중해서 표현한 게, 뭐, 중국 쪽은 자를 붙이죠. 공자, 맹자, 주자 할 때, 주희가 주자입니다. 그래서 주자, 성리학이다. 자, 유교의 학풍입니다.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통과 대의 명분입니다.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원래 문명의 발상지 있지. 거기를 빼앗겼잖아. 그럼 뭡니까? 우린 뭘로 버텨야 돼? 우리가 정통이 있고 대의 명분은 우리에게 있고, 그걸 뭐야? 다시 수복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송대 주의가 치게한 성리학은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 되어 있습니다. 성리학의 특징은 어떤 거야? 우리가 문화민족이고 우리에게 정통과 대의명분이 있고 이거를 모르는 나머지 애들은 오랑캐야. 그러니까 오랑캐는 몰아내고 우리가 거기를 찾아야 돼. 요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계속 영향을 주죠. 그래서 뭐 조선시대 때 옵니까? 뭐 쟤네는 오랑캐야. 쟤네와 손잡으면 안 돼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이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어떤 거야? 근거지를 빼앗긴 중국 그리고 남송으로 도망간 다음에 그때 이 성리학이 성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몽고입니다. 자 13세기에는 몽고족이 크게 일어나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원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뭡니까? 고려 시대의 전기, 중기 해서 크게 전기하면 송나라고요. 후기는 원나라예요. 보시면 세계 제국이다. 자, 세계. 자, 인류 역사상 최강의 육군입니다. 군입니다. 정말 싸움을 잘합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몽골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지 않아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기병 중심이고요. 유목민족이니까. 그래서 뭐야? 효율적으로 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유라시아 대륙을 차지하면 뭡니까? 거대한 제국을 만듭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판타지 게임 같은 거 뭐 어떤 거요? 무슨 갑옷으로 무장하고 뭐 플레이트 아머니 삐까번쩍한데 뭡니까? 서양 판타지의 모델이 서양의 중세 시대잖아요. 근데 몽고 애들이 가서 뭡니까? 그 삐까번쩍한 플레이트 갑옷을 입은 애들 모두 다 때려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대부분, 러시아의 남부 지역까지 장악하는 세계 제국을 이루겠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기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구가 적어요. 이 넓은 지역을 차지할 때 뭡니까? 가서 원래 좀 우호적이거나 야 항복해 해서 순순히 머리를 숙이면 뭡니까?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가면 살려주고 뭡니까? 그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뻗어나가는 건데 중요한 건 어떤 거야? 상대방이 저항해. 저항한다 뭡니까? 상대방 저항을 뭡니까? 어떻게 진압한 다음에 적당히 살려놓고 또 뭡니까? 또 뻗어나가면 뭐 하는 거야? 얘네가 반란 일으키면 뭡니까? 원정 나갔다 뭡니까? 뒤에서 반란 일어나면 그냥 전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저항하면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티베트 그 당시에 서하거든요. 티베트 같은 경우입니까? 하도 학살을 해가지고 지금 유전자를 막 분석하고 어떤 거야? 그때 이후에 유전자가 바뀐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뻗어나가고 해서 뭡니까? 이렇게 해서 뭐야? 학살을 벌이면서 뭡니까? 뻗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학살당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버틴 거지. 제가 지난번에 이건 동영상 왜 그런지에 대해선 좀 올린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본섭할 때도 이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쨌든 이 당시에 최강의 육군은
몽고군이고요. 그다음 뭡니까? 좀 더 나아가 뭡니까? 좀 더 나아가면 기본적으로 몽고족이 유목민족이잖아요. 말이나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애들하고 같이 뭡니까? 어우러지고 뭡니까? 뭐 배들 쭉 째가지고 피도 뒤집어 쓰고 하니까 뭡니까? 기본적으로 몽고군은 특징이 뭐냐면 바이러스에 많이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강해요. 그다음에 이 몽고가 뭡니까? 몽고가 어쨌든 맞죠? 동유럽까지 가는데 동유럽까지 쭉쭉쭉 나갑니다. 러시아 쪽 박살내고 동유럽까지 가서 뭡니까? 뭐 독일 기사단이나 뭐 헝가리 대공이나 이렇게 싸워요. 거기까지 이기는데 그때 여러분 그때 몽고의 대칸이 사망하니까 뭡니까? 후계자 분쟁 때문에 뭡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뭡니까? 몽고 기병이 어쨌든 가서 휩쓸고 가는데 앞에 얘기했던 게 뭐가 있어요? 몽고 기병이 갈 때 싸움만 잘해서 점령한 게 아니고 뭘 옮겨요? 전염병을 옮기는 거지. 특히 몽고가 특히 유럽사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패스트예요.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뭡니까? 몽고병이 왔을 때 그 패스트가 전파됐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흑사병이 또 유행하니까 뭡니까? 유럽의 인구가 뭡니까? 3분의 1 가까이가 죽죠. 30% 정도가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이런 겁니다. 역사가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 교류의 촉진입니다. 동서 문화의 교류가 크게 촉진됐다. 뭐 그렇죠. 실크로드로 따라갔고요. 그 다음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화 교류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쿠빌라이 때 뭐 마르코 폴로가 왔다거나 이런 얘기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중국의 중세 읽어보시고요. 1번입니다. 일본은 국왕권, 일본의 왕권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원래 뭐 그쪽 지역이 뭡니까? 왕권과 귀족권이 약화되고 지방에 있는 호족이 장원을 소유, 무사, 사무라이를 고용, 특유의 봉건제도를 갖추기 시작했다. 되겠습니다. 자, 인도의 경우 뭐 굽타 왕조 무너진 다음에 정치적 분열이 겉된 가운데 이슬람 세력이 침투해 들어왔고요. 뭐 그냥 보시면 돼요. 서양입니다. 서유럽 문화권 우리가 뭐 판타지 게임 할 때 나오는 무슨 영준이 장원이님 하는 게 다 뭐야? 여기서 모델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서유럽 문화권은 종교적으로는 카톨릭이고요. 뭡니까? 정치적으로 뭡니까? 게르만의 봉건사입니다. 자,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란 말 자체가 여러분 프랑스의 어원이죠. 로마 교회를 후원합니다. 자, 게르만족 이동 이후에 서유럽 세계의 중심이 된 프랑크 왕국이다. 게르만족 이동 이후에 뭡니까? 여러 왕국이 세워졌고 특히 프랑크 왕국이 통합하는 거죠. 자, 로마 교회와 제휴, 성장, 로마 교회를 후원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카를로스, 자, 이슬람 세력 격퇴입니다. 서유럽을 통합,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이제 다 걸치죠. 그래서 이 카를로스란 말이 이제 스페인 쪽 발음이고요. 스페인 쪽 발음이고요. 자, 카를로스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독일어로 칼이에요. 칼. 독일어로. 독일에서는 칼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뭡니까? 프랑스. 예전에 세계사 교과서는 프랑스식으로 발음한 거야. 샤를입니다. 보통 샤를 마뉴라고 하죠. 마뉴가 매그너스입니다. 매그너스. 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그너스가 마뉴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스페인이 발음이 카를로스인데요. 요즘 뭡니까? 카를로스. 스페인식 발음을 많이 씁니다. 지금 교과서의 용어는. 그래서 자, 로마 고전 문화 부활을 장려. 카롤링거 르네상스. 왕조 이름이 카롤링거거든요. 분열입니다. 분열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개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뭐 고중세사가 뭡니까? 이게 겹쳐요. 자, 그 다음에의 유럽 세계 고전 문화와 크리스트교의 게르만족 요소가 결합합니다. 새로운 사회가 문화가 성장합니다. 자, 봉건제도이다. 그래서 뭡니까? 자, 왕항과 그 밑에 영주, 그 다음에 기사 이런 겁니다. 봉건제도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 분권입니다. 내가 왕이 있는 왕이 직접 통할하는 지역만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각 영역은 어떤 거야? 영주가 알아서 자기의 장원을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봉건제도의 경제적 단위는 귀족과 기사를 소유한 장원이다. 장원의 토지를 경작한 농민은 대체로 부자유시민 농노다. 노예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토지에 묶여 있습니다. 장원의 주인은 영주와 토지에 예속되어 있다. 자, 크리스트교색입니다. 자, 로마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주교는 교황입니다. 자, 교단 조직이 형성되었고요. 크리스트교색의 중심이 서유럽 문화권이 성립되어 로마 카톨릭입니다. 자, 우리가 번역한 게 천주교죠.
로마 교황 쪽, 로마 카톨릭 이쪽에서 번역한 말은 천주교입니다. 유럽 사람의 정신을 지배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본 건지 몰라 돼 있는데 뭐 배경은 어떤 겁니까? 이슬람교 성장이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유대교,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의 3대 종교의 공통적인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해요? 이슬람교 쪽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어떤 거야? 저기는 성지인데 이교도가 차지했다라고 해서 뭡니까? 홀리워, 성전을 벌인 게 뭐야? 십자군 전쟁입니다. 처음엔 점령을 해요. 처음엔 점령한다 뭡니까? 나중에 이슬람 쪽에 살라딘에게 빼앗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론적으로 물러난 거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어쨌든 간에 물러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중세 집니다. 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쟁 누가 하자고 한 거야? 교황이 하자고 한 거지. 신이 그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신이 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싸우면 이긴다 했는데 졌네. 어떤 거예요? 교황권이 떨어지고요.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왕이고 기사들이 있죠. 전쟁 나가면 소집에 동원돼서 같이 싸워야 돼요. 근데 가서 많이 죽지. 그래서 봉건지오가 가서 죽고 전사관이 하니까 어떻게 돼? 돌아왔더니 영주가 없어졌네? 그럼 왕이 그 땅은 내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권이 강화가 이루어졌고요. 성지 탈환 실패, 교황권이 추락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동서문화 접촉의 확대로 도시 발달, 상업과 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가서 전쟁하니까 뭐 신기한 물건, 뭐 향신료, 우와 돌아온 다음에도 나는 저걸 계속 누리고 싶고 그걸 또 뭡니까? 그 사치품들을 또 유럽에 소개하는 거죠.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비잔틴 문화권, 동로마 제국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뭡니까?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터키, 투르키의 땅이죠. 자, 그래서 뭡니까? 비잔틴 제국은 1000년 동안 버텨요. 비잔틴 제국에서는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의 전통이 강했다. 황제가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교황인 게 뭡니까? 나중에 카톨릭하고 떨어져 나간 게 그리스 쪽에서 발전해서 그리스 정교회고요. 나중에 비잔틴 문화가 망한 다음에 이 그리스 정교회는 뭘로? 슬라브 쪽, 러시아 쪽으로 뻗어갑니다. 러시아 쪽. 자, 영향. 비잔틴 문화는 초기 서유럽 문화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동북부의 슬라브 사회에 퍼집니다. 동유럽 문화의 바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이다. 자, 이슬람 제국은 아프리카 북부를 지배한 다음에 8세에 이르러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 차지 이슬람 문화를 보급합니다. 자, 이슬람 문화 영향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 시대의 자연과학을 계속 발전시킨다. 나중에 옵니다. 나중에. 서양의 중세의 경우는 그런 걸 막 억눌렀지. 이슬람교의 경우 우리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그 당시엔 관대한 편이었고, 그래서 그런 과학이나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얼루 서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극받아서 르네상스가 꽃을 피운 거죠. 그래서 뭐 신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는 것. 요게 르네상스라고 하죠. 문화가 바뀌는 건데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슬람 제국 세트입니다. 북부의 크리스티교 세력이 점차 강성해지자 이슬람 세력은 유럽 지역에서 밀려납니다. 원래 이제 이슬람 쪽 애들이 차지했던 지역이 스페인도 차지하고 있었거든. 스페인 지역에서 밀려난 거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밀려납니다. 보시고요. 서양의 중세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몽고 제국의 최대 판도입니다. 엄청나게 멀리 간 거지. 엄청나게 멀리 가. 그 다음 보면 고려의 경우 뭡니까? 고려의 경우 나중에 우리가 항복을 했지만 우리는 뭡니까? 멸망시키지 않고 뭡니까? 뭘로 삼은 거야? 쿠빌라의 사위로 삼은 거죠. 고려는 뭐가 돼요? 부마국이 돼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계사 파트는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후삼국 시대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